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독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이 미국에서 비공개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대화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간 전문가와 북한 관료가 참여하는 1.5트랙 회의가 핀란드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은 내일 오후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내일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정부 안을 공개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안을 내면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에 당선돼 24년 장기 집권에 들어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임기 제한 없이 당정, 군 권력을 모두 거머쥘에 따라 두 나라의 독재 체제가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집중 논의됐겠죠. 첫 소식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과 5월에 각각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수장이 만났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부 장관, 야치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회동한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수주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회동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만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을 포함해 모두 3번입니다. 이번에는 한미 안보수장 간의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움될 만한 정보 제공 차원으로 보입니다. 또 변함없는 한미일 공조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일 때까지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한 나라의 당국자와 또 다른 나라의 민간 전문가가 만나는 걸 1.5트랙 대화라고 하죠. 우리와 미국의 민간 전문가, 또 북한의 최강일 북미국 부국장이 1.5트랙 대화를 위해서 핀란드에서 내일 만납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핀란드 1.5트랙 대화에 참석하는 우리 측 외교안보 전문가는 6명이며 북측도 최강일 부국장 등 6명이 참석합니다. 우리 측 한 참석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북한 최강일 부국장 측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동북아 전반에 관한 긴장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 이슈도 올 것 같은데 딱 정해진 이슈는 없습니다. 남북 정부 당국자 간 접촉은 아니지만 최 부국장을 통해 북측 준비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또 다른 우리 측 참석자는 비공개 회담이니만큼 논의 내용을 전화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해 최근 정세를 가볍게 논의하는 자리만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 참석자 중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도 있어 이번 대화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 등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석해 북한의 의중을 탐색합니다. 일부 외신은 스티븐스 전 대사와 최강일 부국장이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북한 평양 공연과 관련해선 내일 판문점에서 실무자 회의가 열리죠. 우리 측은 조용필, 이선희 씨 등 북한에 또 잘 알려진 가수부터 아이돌 가수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북한을 방문해 평양 공연을 할 우리 예술단의 구성과 프로그램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윤상 씨가 우리예술단의 음악 감독으로 내정돼 내일 남북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저희가 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추후에 정부 쪽에서 공식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북측은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수석 대표를 맡아 윤상 씨를 만납니다. 통일부는 윤상 씨를 감독으로 내정한 배경에 대해 아이돌 음악부터 7080 음악까지 경험이 있고 단기간에 출연진 협의와 무대까지 만들 적격자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판문점에서 열릴 실무회담에선 공연 시기와 장소, 구성 등의 논의가 이뤄집니다. 우리예술단은 가수 조용필 씨와 이선희 씨 등 한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죠. 그거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이돌도 가서 좀 그렇게 빵빵 뛰고 뭐 이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 공연은 북측의 정서를 고려하되 아이돌 가수도 합류해 다양한 세대별 한국 가요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 발레리나 강수진 씨 등도 예술단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13년 만에 다시 열릴 평양 공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고요.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이 싫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전에 합의한 개헌안을 내놔야 합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내용과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21일 개헌안 발의를 검토했지만 26일로 미룬 것은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6일까지 국회 개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날 국무회의의 개헌안 상정, 심의 의결 후 국회 송부, 공고 등 문 대통령은 순방 중 3차례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이후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국회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집니다. 촉박하지만 법에 정해진 일정을 모두 지키면서 야당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빌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을 내일부터 전문과 기본권,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 정부 형태를 포함한 헌법 기관 권한 등 사흘간 차례로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합니다. 국회 3분의 2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한국당은 애들 불장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죠.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으니까요. 김종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각자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개헌안을 두고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권력 분산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고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서두르자고 요청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문속임에 불과합니다. 책임 총리제 주장도 분권 대통령제라고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 읽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운명의 한 주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개헌 성사 여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할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표가 갈리게 되죠. 민주당이 곤란해졌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최고위원회에서는 복당 불허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구도는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일단 무소속으로라도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일각에선 정 전 의원이 완주할 경우 여권 지지 성향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정봉주 전 의원은 앞으로 6개월간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은 처지가 완전히 다르죠. 인물난으로 고심 중인 이 와중에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하는 곳에선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탈당까지 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급기야 정치 사기. 그럼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친홍으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절이 싫어 떠나게 됐다며 소회를 밝힌 이 전 최고위원은 부산시장 후보에 서병수 현 시장이 단수 공천된 것을 두고 반발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오만하고 교만한 공천을 하는 정당에 이제는 정치 아웃을 선언해야 합니다. 홍 대표가 공을 들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마저 서울시장 후보를 거절하자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는 원래부터 전략 공천이 예정이었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왜 공모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을 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유경선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내세우는 전략공천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과 관행을 홍준표 대표께서 짓밟고 파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현 경기지사로 공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홍준표 대표라며 예비 후보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홍준표 대표는 공천에 갑질은 없다며 맑은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시키는 건 부담이라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국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이 110억 원이 넘고 다스 횡령액도 350억 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은 물론 다수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21일이나 22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하지만 막상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죽이기로 자기들이 예상한 수순 그대로 검찰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영곤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낼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서둘러 영장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주부터 밤새워 법정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22일에 영장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느냐를 놓고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모진 사이에는 법원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자체가 불명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석하실 그거는 나중에 결정할 겁니다. 그럼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계속 변화 없으신가요? 변함이 없죠. 네. 이에 따라 영장심사 출석 여부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확한 영장심사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변호인단이 예상한 대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는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돈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건네졌고 이 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는 성동 조선해양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전달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가회동 자택 앞에서 맞사위인 이상주 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수차례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돈을 들고 자택 안으로 들어간 모습까지 이 전 회장은 목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어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관련 사실을 알았거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막바지 수사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김 여사와 이 전 회장의 대질 신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끝낸 뒤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불교계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해왔죠. 그런데 해당 사찰에서 돈을 줬다고 김백준 전 기획관도 자기가 그 돈을 받아다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면서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형 사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곳 주지스님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장부에 적혀 있었는데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시로 직접 돈을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찰 관계자는 당시 김 전 기획관이 당선 축하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대학 설립 편의 청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선에서 이뤄진 일 같다면서도 주지스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왔다는 인사말이 와전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종교계에서 정치후원금 모금을 총괄했던 이상득 전 의원 측도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종교계 뇌물 혐의가 새로 드러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와 측근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돈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동조선해양은 결국 창업주가 구속됐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이건 MB 측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거죠.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성동조선해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한 자금을 2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성동조선 측이 돌려받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정홍준 전 성동조선 회장은 3,3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출소해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금을 전달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만나 대책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성동조선에서 건너간 자금이 대가성이 담긴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성동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9조 원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받았더라도 정치 자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또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미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의 진술도 다 들은 상태라 이번엔 좀 더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 다시 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첫 번째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장은 깔끔했습니다. 지난 출석에선 머리는 엉클어져 다소 수척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정장에 빗은 머리로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고소인들과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9일 자진해서 검찰에 나와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사전 예고가 없었던 기습 출석인 만큼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재소환을 예고했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성폭력 당일 행적 등을 일일이 비교해가며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재소환되면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안 전 지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비서진의 해명이 잘못된 거라고 했었죠. 입장을 또 바꾼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걸까요? 전민석 기자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김지은 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당초 안 전 지사의 입장과 다른 겁니다. 김 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의 비서진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명했는데 안 전 지사는 SNS를 통해 그런 입장은 잘못이라고 사과문을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야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투는 게 결국 합의한 것이냐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서 한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나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했다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어쨌든.
따라서 안전지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출석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낀 것도 본격적인 법리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고소인이 한 명 더 늘어나 17명이 된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듯합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데 처벌을 자신하는 걸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낸 듯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는 경찰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 때 본인이 모르는 피해자 진술 내용 나온 것도 있나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인정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인정하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이 같은 이 씨의 발언은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7명의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씨에게 상습죄를 적용하면 혐의 입증은 물론 가중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성추행 사건의 경우 상습죄 적용과 공소시효 문제와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증거들이나 이제 어떤 증언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이윤택 사건에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하일지 동동여대 교수.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할지 아니면 오해라고 주장할지 궁금했었는데 사과 거부와 함께 교수 측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되려 피해자라면서요. 전남주 기자입니다. 제자에 대한 강제 입맞춤과 김지은 씨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 교수는 성추행 의혹과 함께 자신에 대한 미투 폄하 논란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사과한 걸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해서 내 사과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오히려 하 교수는 학생들의 폭로가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이라면서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지자 하 교수는 학생과의 신뢰가 깨어진 만큼 교수직을 사퇴하고 강단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신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덕여대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하 교수의 사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투 운동과 더불어 여성을 회식 등에서 제외하는 펜스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회식에서 제외하는 것도 여성이 정보에서 배제되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반 업무에서조차 다 제외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차별을 더 부추기는 거죠.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여성들에게 펜스룰이 또 다른 칸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동반 출장이 사라지고 있고 팀 미팅마저 남자끼리만 이뤄져 업무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던 것을 지금 펜스룰이라는 또 다른 벽이 쳐지면서 문자로 소통을 한다거나 일부 회사에서는 여직원을 빼고 남직원만 회식을 하거나 회식 금지령마저 내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터뷰도 마치고 회식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딱히 그런 말씀도 없는 거 보면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 정상적인 소통 통로마저 막히고 있는 겁니다. 미투에 참여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대고 인식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반하는 정말 왜곡된 반응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펜스룰이 오히려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직장 내에서의 소통 방식, 그리고 직장 내 친밀성이 교류되는 방식, 직장 생활의 그런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민주적인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숙박업계가 울상에 빠졌다는 걸 아십니까? 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회사나 대학에서 워크숍이나 MT 등을 다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리조트입니다.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워크숍을 하는 기업들. 보통 3월은 단체 행사 예약 문의가 쇄도했지만 지금은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숙박업들은 그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뭐 야유회 같은 거, 아니면 뭐 워크숍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예약 점유율이 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미투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예약이 아예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가 2군데가 있었는데 뭐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겠다고 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곳은 이 리조트에서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 만든 운동장인데요. 손님이 뚝 끊기면서 이 운동장도 텅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약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아놓은 곳도 많았습니다. 기업체들은 문의가 거의 없고요. 예약이 없으면 문을 닫아놓죠. 손님이 매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숙박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당분간 워크숍이나 야유회가 당일치기 행사로 대체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직장 동료를 살해해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환경미화원이 범행 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동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진 이의 가족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등 주위 사람들을 속여왔거든요. 강세웅 기자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50대 이모 씨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에서 검거됐을 당시에는 옷까지 바꿔 입었습니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환경미화원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이 원룸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봉투에 담아 이 씨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인 이곳에 버린 다음 날 청소 차량에 싣고 소각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숨진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숨진 동료의 이름으로 구청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앞으로 휴직계가 내 상황에 그냥 똑같이 계속 근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어떻게 알아요? 이혼한 아내와 사는 딸들에겐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피해자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했고 가족들에게 용돈도 정기적으로 보내줬고. 하지만 이 씨가 숨진 동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씨의 물품에선 숨진 동료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경남 창원 주남 저수지에 여성 6명이 탄 승합차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인근에서 식사하던 경찰관과 시민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강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승합차에서 사복 경찰관이 여성을 구조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잠수를 하고 망치로 창문을 내려칩니다. 드디어 깨진 창문 속에서 흰옷을 입은 마지막 여성을 구조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낮 12시 20분쯤. 여성 6명이 탄 승합차가 주차를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은 침몰 전 빠져나왔지만 2명은 차에 갇힌 채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창원 서부경찰서장과 간부들이 뛰쳐나와 시민과 함께 여성 2명을 차례로 구조했습니다. 그분이 살려달라고 가음을 지르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가 빨리 좀 구해달라 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바로 잠수를 해서 뛰어들었고 바로 잠수를 해서 일단 당연히 무서웠죠. 하지만은 저희들이 경찰관이다 보니까 그런 무섭다는 건 생각 이전에 일단은 사람을 구해야 생각 때문에 사명감으로 그냥 물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 6명은 모두 무사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매년 3월이면 엄마들 16,000명 정도가 사표를 씁니다. 이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되니 다 키워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마들은 이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갈 때가 가장 괴롭거든요. 유치원은 오후에 끝나고 종일반도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은 오후 1시면 하교를 하니 숙제를 같이 해주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 중 한 명, 주로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은 유독 빠릅니다. OECD 주요국들의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오후 2, 3시에 수업을 마치니까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간은 2.93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이라도 짧으면 다른 방도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 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죠. 아이를 맡기는 돌봄 교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맞벌이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다문화 가정 다음으로 순위가 밀려 그림의 떡입니다. 대기 번호표를 받아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방과 후 학교도 마찬가지. 육아 걱정 없다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이미 2005년 초등학교 수업을 종일제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은 14개월. 이 기간 급여는 기존의 65%를 함께 지원해 주니까 여성이 일하기 좋고 출산율 증가라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죠. 우리도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초등학교 수업 종료 시간을 늦추는 방안은 작년부터 계속 검토와 논의만 되풀이되고 있고 그나마 교육부가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내놓은 초등학생 1학년 학부모의 10시 출근 대책은 3월이 다 가도록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교육정책, 1년이 캄캄한데 어떻게 100년을 볼 수 있을까요? 100년은 바라지도 않으니 10년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절실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도망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단순한 신호 위반이었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색 SUV 한 대가 빨간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해당 교차로를 지나던 경찰관들이 SUV를 뒤쫓아 세우려 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거든요. 뭔가 다른 강력 범죄가 연루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추격전은 2km에 걸쳐 계속됐고 골목길에 접어든 SUV 앞을 청수차가 가로막자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 씨는 이곳까지 약 50m를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50대 이모 씨로 전과 17범에 현재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면 바로 떠버리니까. 1년 이상 이어진 도주 행각은 신호 위반을 뒤쫓은 경찰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빈집털이를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와 똑같이 생긴 몰카를 달아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도 디지털 도어록에는 불이 들어와 손가락만 봐도 어떤 번호를 누르는지 보입니다. 몰래카메라에 찍힌 장면입니다. 40대 김모 씨 등 2명은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털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복도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와 똑같이 생겨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5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복도 천장 위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천장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에 쓴 이 몰래카메라는 화재 감지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몰래카메라로 제작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일당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작물을 산 5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6년 만에 가장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16.7로 전 분기보다 6.4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이 힘들다는 뜻인데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는 2015년 1분기 이후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61.3으로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구입 부담이 커졌다고 하지만 시세 차익만 5억 원에 달한다는 개포 8단지 DH 자이는 그야말로 청약 광풍 속에 있습니다. 견본 주택이 북새통을 이룬 데 이어 오늘 특별 공급 신청에도 긴 줄이 이어졌거든요. 특별 공급은 그동안 다 미달이었는데 이마저도 기록을 깨게 될까요?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일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받는 날. 오늘 하루 청약을 넣은 사람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쟁률은 2대1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물량이 460세대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데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경쟁률입니다. 5억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중도금 대출 무산이나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 경고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홈주사는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뭐 자금 출처에도 저 시장이니까. 모레 진행되는 1순위 본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약 가점제 확대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은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현장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에서 4선 승리를 확정지으며 무려 24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시진핑 국가 주석도 임기 제한을 없애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죠. 푸틴은 차르로, 시진핑은 황제로 등극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해 6년 더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미 정적을 제거한 탓에 76%의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Спасибо, что у нас такая мощная, многомиллионная команда. Нас ждет успех. Да! 이로써 2024년까지 대통령으로 20년, 실권형 총리로 4년, 모두 24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31년 동안 장기 집권한 스탈린에 이어 두 번째 긴 기간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 주말 열린 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3년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1인 장기 집권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 努力奋斗. 옛 공산권 맹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각각 향수를 자극하는 중국몽과 강한 러시아 부하를 내세워 강력한 독재 체제로 회귀한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기존 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유럽과도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돼 우리나라의 외교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씨의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약 264억 원, 추징금 약 13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의를 빌려 직접 허위로 다수의 민원을 넣은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5년 2개월 동안 모두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로 신청해 심의 과정에 관여한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 조치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LPGA 창립자들을 기리는 파운더스컵에서 박인비 선수가 5타 차의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해 여자 골프 재집권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번 홀, 박인비가 그린 바깥에서 퍼팅으로 굴린 공이 홀컵으로 빨려듭니다. 13번 홀, 3m 거리의 얕은 경사면 퍼팅. 14번 홀, 5m 내리막 퍼팅이 쏙쏙 홀컵으로 떨어졌습니다. 15번 홀에선 절묘한 벙커샷으로 바짝 붙여서 또 버디. 박인비는 4홀 연속 버디로 추격자들을 주저앉혔습니다. 공동 2위를 5타 차로 따돌린 박인비는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6개월 가까이 쉬었는데 올해 2번째 출전 만에 완벽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퍼팅 감각을 살리려고 기존의 반다령 퍼터를 버리고 컨트롤이 까다로운 일자형 퍼터로 바꾼 게 주요했습니다. I didn't expect to win very early. I mean, obviously after a long break, but you know, in Singapore, I felt like my ball striking was quite good, and I just needed to work on the putter a little bit, and it has worked pretty good this week. 데뷔전에서 우승한 슈퍼루키 고진영의 여제 박인비까지 가세. 올해 한국 여자 골프는 더 강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축구대표팀 수비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시즌 K리그 우승팀 전북 수비수들을 대거 뽑았는데요. 시즌 초반 전북 수비가 흔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3월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서는 축구대표팀 수비수 8명 중 5명이 전북 소속입니다. 특히 주전 수비수로 예상되는 김진수, 홍정호, 김민재, 이용이 모두 전북 선수입니다. K리그 최강팀 수비진을 대표팀에 이식해 수비를 안정시킨다는 게 신태용 감독의 생각인데 전북은 올 시즌 7경기에서 13골이나 내줬습니다. 시즌 초반이고 대표 선수들이 이제 동계훈련을 가면서 손발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대표팀과 전북의 선수 구성이 다른 만큼 A매치에선 전북 수비수들의 진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한 발짝씩만 더 띄워주고 수비에서도 골키퍼가 안정이 되면 지금 전북 수비에서 경기를 하면서 실점률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석 달 앞두고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에 이식한 전북 수비. 태극마크를 단 전북 수비수들의 유럽 원정 평가전 성적표가 좋아야 신태용 감독이 웃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우산이 뒤집힐 정도의 강한 바람이 동반됐습니다. 기온도 덩달아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 낮에도 9도에 머물겠는데요. 모레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는 등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쌀쌀할 것으로 보여서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도 오늘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 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과 함께 다른 지역들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한낮에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에서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방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다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산지 등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또다시 봄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복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에는 재파면과 복직 취소를 촉구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개, 돼지가 됐던 국민의 마음에 난 상처는 아직 여전한 겁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